자,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에 전국이 막 혼란한 상황이지만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 양상이 진행되고 있죠. 예, 자료 있으면 자료도 좀 자료도 주시고요. 자, 오늘 2부는 김동수 전 북한 외교관 출신이시죠. 북한의 아주 중요한 여러 상황들을 잘 알고 있고 오랜 기간 한 18년 이상 북한 외교관을 했던 김동수, 현재는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자문위원님 모시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상황과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전국, 그리고 북한 권력의 위기 어떻게 오나 이런 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인사를 좀 먼저 소개를 하기 전에 양력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김동수 전 북한 외교관은 스위스, 노르웨이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을 1989년까지 했고요. 이후에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을 했습니다. 1998년까지 했습니다. 1998년에 망명을 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원을 2020년까지 약 6년간 하시다가 일본 와세다 대학 국제학부 초빙 교수로 가셔서 1년 동안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죠. 연구 작업을 와세대학에서 하셨고요. 이후에 다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으로 오셔서 자문연구위원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맡고 계시고 통일부 개성공단 재단 감사를 맡고 계시고요.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정치학 석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자, 소개를 드립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김동수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래전에 사실은 신문에서 중간중간에 우리 김동수 외교관님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직접 이렇게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저 역시 반갑고요. 또 예. 이 중요한 우리 펜앤마이크 TV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이 문제부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시절에 한국에 망명을 하셨는데요. 예. 로마 국제공항에 서울행 대한항공기를 통해 망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망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계기로 망명을 하시게 됐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서부터 공식 그때 기자회견을 했고, 예. 그때는 인천공항이 아니고 저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제가 온 지도 포근화 됐습니다. 거의 30년이 다가오는데. 그러네요. 여러 번 기자회견 하면서 이유 망명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였고, 예. 북한 주민이 200~300만이 굶어 죽어 나가 자빠지는 이런 아주 위기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도 거의 이제 우리 엘리트 집단에서 그리고 상층부에서도 다 정권이 1~2년 더 버티기 힘들다. 그때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관에 온 많은 이제 그 고위 간부들, 장성태 부부장을 비롯해서 외무성 부부장들 또 당정 군에 있는 간부들이 와서 한결같이, 제가 98년도에 왔는데 황장엽 선생님이 97년도에 망명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한 10명 이상의 북한 외교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망명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북한 정권이 이대로는 1~2년 못 버틴다. 그 간부들 자체가 다 밤자리에 이제 술 마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 거의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정치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반발한 거는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제가 온 대사관이 4년 반 제가 근무하면서 매일같이 식량 구걸 외교를 하면서 거의 매년 1년에 50만 톤 이상의 무상 식량 지원을 받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굶어 죽는 여기에 이제 격분을 했습니다. 예. 이건 그때 당시 저뿐만 아니라 대사를 비롯해서 다른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들도 거의 같았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해 이렇게 50만 톤씩 국제사회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더 많은 식량도 들어갔는데 왜 이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걸 막지 못하느냐. 그리고 김정일을 비롯한 꼭대기에서는 다 뭘 하고 있냐. 그리고 그때부터 김정일을 위수한 상층부, 예. 북한 인구 5,200만에서 하이스 클래스 한 20%, 지배계층들이 다 부정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저 국가 재산을 외화를 다 탕진해 먹으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굶어 죽게까지 만드는 피와 땀을 빨아내고 노예 생활을 강요하면서 피와 빨아먹는 여기 이제 반발하면서 제가 그런 내용의 말들을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들이 이제 노골적인 말 못하니까 술자리에서도 말하고 북한 대표단도 와서 말하고는 같이 그런 말들을 하고는 돌아가서 이제 그런 걸 국가보위부에 고자질한 겁니다. 김동수, 이동석이 간이 술자리에서 반동분자구만 이렇게 그렇게 됐겠네요. 그것도 그 정도 아니고 김정일 다 굶어 죽는데 김정일 동지는 뭐 하고 있냐? 예. 그러니까 마치 김정일한테 이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걸로 이제 그 국가보위부에 이제 저를 반동분자를 말씀한 대로 네. 고자질하고 그게 저한테 알려져 왔고 소환장에 왔고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원인이었고. 그 외에 또 다른 우리 뭐 탈북한 분들이 또 자기 개인적인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 TV에서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해서 그게 가장 큰 동기였고, 제가 그때 탈북한 또 이후부터 많은 제 후배들이 태영호 지금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최근에 온 이일규 참사관이라든가 쿠바 제 후배들도 많이 선배 후배들이 많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북한 인권과 북한 주민들을 저 노예의 굴레에서 하루빨리 해방하기 위한 그런 그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북한의 외무성에서 외교관 활동을 시작을 해서 특히나 외국에서 이제 스위스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까지 이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한 것만 15년. 그러면 이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모습을 다 봤을 텐데요. 그 시기에 마침 망명했던 시기는 망명의 저 북한의 대량아사는 대략 94년부터 통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98년, 99년까지 한 뭐 4, 5년간 김일성이 죽은 94년부터 90년대 말까지를 보죠. 고난의 행군이 긴 기간 심했던 동안에 북한식으로 예. 이제 고난 행군, 예. 이 식량난과 대량아사가 있었던 그 시기. 그런데 외국에 있으면 평양에서 그 이제 정기적으로 소환을 합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소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와서 뭐 사상 검증도 하고 업무 아마 검증도 하고 그럴 텐데 그때 그 시기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북한에 직접 갔을 때 평양이나 평양 밖에 있는 이렇게 대량 아사의 사태를 직접 보거나 친구한테 직접 여러 얘기를 듣고 또 미국에 가서 추후에 그런 소식 정보를 확인하고 뭐 그런 과정을 실제 그 과정에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일성이 94년도에 이제 사망하고 예. 북한이 대대적인 이제 고난의 행군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대북 제재가 상당히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두 번째로는 북한의 저 비인간적인 북한 인권 이걸 가지고 국제 대사령을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 단체들 국제기구들이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데다가 인권 압박 또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90년대 초반 구소련이 붕괴되고 모국인 사회주의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붕괴되면서 북한이 완전히 외톨이 사회주의국가로 남는데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노태우 정부 때 갔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대한민국에서 북방 외교를 상당히 밀어붙였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로 큰 성과를 이룩해 서 한중 수교가 맺어지고 한노 외교 관계 맺어지고 동시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유엔 가입을 미룰 수 없다 하고 유엔 단독 가입을 결정하고 들어갑니다. 네. 이 국제적인 환경이 바로 90년대 초반인데 김일성이 죽는 94년도까지인데 김일성이도 아마 이런 재반 이런 환경들이 쇼크를 먹고 또 북한 내부에서 많은 아사자들이 굶어 죽는다는 걸 그때 뒤늦게 알게 되면서 격분하고 자기가 속한 데 대해서 아마 김정일한테 속한 거죠. 네. 그때 당시는 거의 김정일이 유일적 독재 지도 체제를 강행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쇼크 먹고 죽은 여러 가지 뭐 심장마비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이거를 주도한 외무성에서 주도한 강석주 일부상이 김정일에게 보고해서 국제적인 대북 식량 지원을 받아내지 않으면은 현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폭동이 일어나고 세다가 일어날 수 있고 체제 유지가 몇 년 내 체제 유지가 붕괴된다.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도 외무성의 임무는 북미 회담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식량 지원을 받아내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내밀어야 되겠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 인권 공세를 막아야 되겠다. 김정일이 보고하고 김정일이도 여기에 이제 대찬성을 하면서 이 외무성이 주도하는 데서 식량 외교를 세계 식량계에 유엔 식량및 농업기구, 국제농업개발기금을 위주로 해서 식량 지원을 국제부터 유엔부터 받아내는데 이 본부들이 다 로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 대표부를 몽땅 5명이 그때 근무했는데 대사로부터 서기관까지 다 소환하고 실제 담당자들을 외무성에서 5명을 다 국제당국제부 대표가 나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참사로부터 서기관까지 다 외무성에서 담당자들이 식량 담당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외무성에서 세계식량계획하고 유엔식량및 농업기구 담당자였는데 나가서부터 처음으로 국제사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에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을 주십시오 하고 대사하고 제가 CNN하고 또 BBC,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 서방 TV 언론들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온 세계에 대고 식량 구걸 외교를 첫 시작을 9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북한에 이제 100만, 200만이 굶어 죽기 시작하니까 이 내부 사료들을 어떻게 공개하는가 가지고 북한 외무성, 이 북한은 전반적인 국가적인 이런 범죄 국가이기 때문에 식량 지원을 받는다면 반드시 통계 자료도 내고 실태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당정군이 국가가 김정일의 특별 지시에 따라서 온 국가가 달라붙어서 통계 숫자를 포함한 이 사실들 다 왜곡해서 식량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게 가공해서 공개하고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식량 지원에 들어가는데 거의 매해 한 500만 톤씩 50만 톤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이벨리에이션 델리게이션 평가 대표단이라고 현장 접근 모니터링 대표단을 데리고 이제 현지에서 대사하고 제가 50명 정도 데리고 들어갑니다 북한에. 네. 그때 매 1년에 2번씩 들어가면서 현지에 가서 그 참상을 저도 목격했는데 야,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그런 상경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북한이 너무 처참한 거는 가리고 어느 정도 식량 지원을 받는데 유리한 것만 보여줬는데 애들이 그 새벽에 이제 쭉 모니터 데리고 돌아가면서 그 인민반장, 그다음 국가보위원, 그다음 인민보안성 그 경찰들하고 같이 인민군대 병사들을 뒤에다가 달구지에다 가만히 싣고 가면서 매 집마다 들려서 노크하고 아침 새벽에 들어가 보면은요 온 가족이 떼죽음 당한데도 얼어서 굶어서 얼어 죽은 거 그리고 또 그중에는 부부가 신혼 부부가 죽었는데 애 하나가 발동동동 굴면서 그 추운 겨울에 뭐 말이 집이지 일제 때 지은 그 집에서 집에 이제 얼음 고드름이 다 둥둥 떠 있는 이런데 집에 둘이 죽었는데 떨어단 거기다 시커먼 종에다 유언장을 하나 또 걸어놓고 애만 울고 있는데 그 유언장 들여다 보니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만 만수무강하시면 저희들은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은 곧 승리로 끝납니다 하면서 이런 장군님의 안녕을 빕니다 하는 이런 유서를 남겨놓고 딱 죽은 그런 참상을 국제 모니터링 들어간 분들이 다 보고 울었습니다. 그거 보고. 이게 어느 21세기에 20세기에 이런 세상이 있느냐 하고 그리고 현지들 다 돌아보는데 이게 국제사회로 뭐가 문제였냐면 식량 지원을 분배 투명성과 실제로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몽땅 북한 꼭대기 지도층들이 다 이거 먼저 축내고 그리고 이제 군수공장 그리고 핵개발하는 이제 핵무기 공장이라든가 인민군대 그다음에 평양시 이런데 이게 식량 지원이 다 비밀리에 들어가고 실제 굶어 죽는 지방에 있는 이런 그 노동자 농민들한테는 10%도 가나마나 한지 뭐 많이 나오는 게 지금 20% 같다고 이 탈북민들이 와서 증언하는데 제 생각에는 10%에서 20%도 채 못 가는 이런 참상이 벌어지고 심지어 이 식량 지원들이 다 이 간부들한테도 갈 뿐만 아니라 다 빼돌려 가지고 농민시장에서 외화를 팔고 거래하다 나니까 국제사회가 다시 떠들기 시작한 게 분배 모니터링, 현장 접근, 철저한 이거 없이는 식량 중단한다. 이게 또 국제사회에 몇 년 잘 되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 이후부터 닫아매고 조금씩 식량 지원들이 진행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한 민족으로서 북한 인민들이 이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우리 국민들이 피 어린 이런 세금을 다 모아서 많은 식량 지원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지난 시기에 보면 이런 현장 접근이 제대로 되지 않고 권력층들에만 가서 북한 정권 독재 체제를 더 유지하는 데만 기여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많이 지금 그 시작에서부터 북한 인도주의 지원, 의약품이라든가 또 기타 많은 그런 지원을 지금 북한에 주겠다고 호소하는데 지금 딱 잘라 막고 있는데 재반 정세 때문에 앞으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문을 열고 북한 인민들 8.15 독트린에 맞게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북한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그 고마운 마음이 이런 인도적 지원이 그대로 가다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최근 현안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네. 저희 앞서서 우리 김동수 박사님 여기 방송에 출연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댓글 주셨는데 댓글이 올라가 버렸네요. 예, 김동수 박사님 같은 분들이 자주 나오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김동수 박사님께 중간에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과거에 북한에서 있었던 권력투쟁 관련된 거든 주민들의 고난의 행군의 상황이든 여러 이야기들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중간에 보고 제가 보면 다시 질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행군 얘기하시느라 소리 작게 말씀. 소리를 좀 더 크게 해달라고. 그래요? 예, 조금 예. 마이크 가까이서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예, 훈이아님, 김독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네. 예,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현안 문제는 이거죠. 북한 특수부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 소식이 계속 연일 보도가 있습니다. 소식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국정원이 발표한 최초 한 1,500명의 폭풍 군단이 들어갔다. 그리고 10,000명 정도의 추가 파병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보도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파병 군인 가족들의 강제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이 파병 군인 가족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까 우려하는 그 상황을 예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가 진행했다. 이런 소식까지 여러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에 북한 내부든 러시아에 들어간 군 소식 등 전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앵커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견은 이게 상당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지금 언론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서 간단히 이제 그 언급했는데 오늘 조금 우리 중요한 패널 마이크에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 문제는 좀 깊이 있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크게 우리 김정은의 북한 파병을 다목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왜 지금 현 시기에 김정은 시기에 와서 이 파병을 총알바지로 북한 군인들을 10,000명, 조금 있으면 10만 명 될 겁니다. 예. 왜 여기서 이제 막대한 통치자금 외화벌이가 되기 때문에 북한 병사들의 희생을 몸값 대가로 막대한 이제 푸틴으로부터 막대한 그 통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언론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깐이면 10만 명까지 이제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이는데 크게 첫째는 이제 말씀드린 통치자금입니다. 지난 7, 8년간 크게 잡아서는 10년간 혹독한 대북 제재가 북핵 문제로 인해서 대북 제재가 진행되어 왔고 여기에 코로나 코비드가 이제 19이 이게 또 몇 년 동안 지금 지속되면서 완전히 북한과 중국 국경이 차단되고 이게 또 최근에 와서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의 마찰로 숙적 관계까지 김정은이가 운운하는데 이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차단되고 식량 지원을 비롯한 인민경제 지원이 차단되고 또 중국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 이게 헤아릴 수 많은데 무조건 중국이 지금 다 철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통치자금 외화벌이가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호재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정은 통치자금이 완전 바닥났는데 당 중앙위원회 재정정리부
39실 38호 김정일 서기슬에 직속된 이 돈주들 이 자금이 완전히 돈줄이 차단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는 것은 완전히 호재를 만났는데 북한이 역대적으로 이제 많이 군사 부문에서 이제 국제사회와 교류가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 제가 이제 아프리카 나라에 오래전에 이제 유학할 때도 그때부터 70년대 말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특히 80년대 중동에 있는 반미 국가들 테러 국가들 이라크 시리아 그다음에 이집트 그때 당시 그리고 이란 이런 데 많은 군사 대표단들과 군사 무기들을 무상 원조 또는 군사 교관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그 군사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군사 교관들은요, 특히 어떤 부류들이냐면 그 대통령궁을 지켜주는 특수부대 훈련 군관들, 그 다음에 뭐냐면 낙하, 특공대, 그리고 이제 항공, 육지, 바다 모든 특공 이런 훈련단들이 가서 훈련 지도를 주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도 공개했지만 저도 이제 이스라엘 모사드 초청으로 가서 시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타격한 시리아에 있는 핵 건설 갱도 북한이 건설해준 그걸 제가 증언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보셨어요? 현장 아니고 비디오로 이제 증언했는데 비디오로. 이스라엘 가서 네. 거기도 이제 북한 고문들이 와서 시리아의 핵 건설을 도와주는 갱도에서 그 자료들을 다 봤는데 그리고 더 깊이 넘어가서는 멀리 가서는 베트남 전쟁에도 공군 전투 조종사들을 많이 파견해 가지고 사실 베트남전 항공전은 미군 전투기와 북한 전투기 간의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 시기 진행해 오다가 이번에 같이 대량의 병사들 파견한 그것도 특수부대를 파견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원인은 통치자금. 외화를 벌써 들으는 체제 유지를 외화 벌을 쓰는 절호의 계우고 호재를 만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미동맹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워싱턴 데비드 데클레러 선언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이 굳건해지고 더군다나 여기서 한미가 북한의 핵 억지력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우리가 확장된 북핵 이 전략에 합의하고 북한을 핵으로 지금 억제하는 많은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유사시 미군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개입되는데 여기에 맞서서 김정은이가 이제 로북 군사동맹을 맺을 이런 목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푸틴이 이제 평양 방문했을 때 김정일과의 이 회담에서 뭘 자꾸 강조하냐면 푸틴은 될수록이면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김정일은 이 회담에서 거의 북로 군사동맹이라고 한 5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약도 박아였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미동맹에 대칭되게 북로 군사동맹을 맺는 이런 계기로 삼자는 데가 확실한 파병이 목적이 있는데 자 봐라. 우리가 누구도 도와 안 주는데 우리는 파병까지 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혈맹으로서 너희를 지켜줬다. 이걸로써 이제 북로 군사동맹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세 번째 목적은 우리 언론들에서도 많이 다루지만은 그 ICBM이라든가 SLBM이라든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핵 기술, 또 SLBM 잠수함 건립이라든가 이런 그 기술적 부분들을 많이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해 왔지만 아직 완전히 성공 단계는 이 위성 진입이라든가 이제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술을 다 받아내는데 이제 세 번째 목적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파병을 이제 보게 되면요. 허 앵커님께서도 TV를 전문가신가 많이 보셨는데 그 지금 12,000명이 들어가서 지금 한 16명이 탈영하고 한 6명이 죽은 걸로 이제 가장 이제 2, 3일 전에 보도된 것이 가장 최근 보도인데 이제 이게 어떤 부대냐면요.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탈북민 속의 군관들, 장교들 이전에 북한에서 군관하던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자문을 받아 알아본 데 하면은 이게 11군단 폭풍군단이라는 게 이제
그 함경남도 지원군인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은 이 폭풍 군단 외에 이 경보 군단입니다. 각 또 군단들 13개 군단 중에 각 군단들에 또 뭐가 있냐면은 경보 사단들도 있는데 이 군단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임무가 한 번 더 유사시에 야밤에 이제 헬기를 타고 우리 적후 후방에 예, 대전, 대구, 부산, 심지어 제주도까지 야밤에 낙하를 타고 침투해서 완전히 특공대입니다. 내부를 뒤로 후방으로부터 교란시키는 이런 그 업무가 주 목적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전선에서 싸우는 그 지상군과 다르게 후방에 네. 침투시키는 그 특공대로 보면 됩니다. 네. 그런 특공대를 왜 파견했는데 물론 그 저 TV를 보니까 그 특공대라고 보기에는 애들이 너무 채소하고 키가 150대나만 하고 얼굴이 까마잡잡한 걸 보면은 참 북한 병사들이 좀 불쌍하고 저게 또 저렇게 끌려가서 저 총알바지로 예? 김정은 푸틴의 개인이 총알바지로 끌고 가서 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밤새 울었는데 어쨌든 이 특공대라는 부대를 파견해 가서 그 목적을 실행하는 특공대이기 때문에 아마 저기 하면 이제 사생 결단할 겁니다. 그 북한 저 병사들이 떠날 때 다 서약서를 씁니다. 서약서를 쓰는데 여기서 우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두 번째 절대로 포로가 되면 안 된다. 또 그리고 좌폭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자살하라는 비밀 엄수를 위해서 이런 걸 다 서약서로 강요당하고 가기 때문에 저 중에 순진난만한 우리 진짜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또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도 이거는 북한의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제가 있을 때부터 해외 공간들에도 편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는 아사자 이런 소식들이 해외 공간에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에게 전달되면 식량 구걸 외교를 하든지 대외 활동에서 큰 지장을 받는다고 그 일상시 보내던 서신인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는데 이 특공대가 지금 러시아 파병되는 경우는 더 철저할 겁니다. 만약 이제 잡혀간다든가 저기서 죽게 되는 경우 돌아오는 그 가족들에게 오는 전하지는 그 문서는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 NLL이든가 이 우리 저 군사본 개선에서 남한의 침략을 미군의 이 대북 이 저 공세 군사 작전을 이제 맞서다가 영렬하게 장군님과 조국을 위해서 전사했다 하는 이런 전사자증하고 거기에 기껏해야 이제 이 파철로 만들어 이 동메달 같은 거, 영웅 메달 같은 거 하나씩 줘서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게 가서 개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우리 북한의 저 젊은 저런 병사들이 또 이 아들 딸들이 저 북한 저 러시아 가서 러시아 병사들도 많은데 러시아도 다 그 군대 안 나가고 달아나는데 거기에 이제 총알바지로 가서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좀 생각하니까 밤잠도 오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알건대는 국제사회에 있는 많은 이런 단체들이 비밀 단체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이 북한 병사들에게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비밀내에.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서신도 보내고 USB도 보내서 개죽음을 당하지 말고 당신들 이 전장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당신들이 죽이는 사람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무관 인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갈 거냐면 러시아가 딱 이미 강점한 것을 우크라이나가 되찾기 위해서 사생 결단하고 밀고 들어오는 여기 이제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목숨을 바치지 말고 자유세계로 넘어오고 더 좋기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그 활동들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 이게 김정은이 지금 현재로서의 호재는 악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습니다. 환경이. 그렇군요. 그러면요.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이렇게 마침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악재로 변할 상황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질문을 주셨냐면 레온님이 참전 북한군이 귀순할 수 있는 우리의 효과적인 대책을 듣고 싶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전선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휴전선을 보고 해서 우리도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악재로 어떻게 악재로 작용할지 부분도 좀 추가 설명해 주시죠.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정부로서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저렇게 대규모 파병까지 하는 조건에서 이 전쟁에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를 좀 더 확장적으로 네. 이제 우선 전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적으로도 많은 고심을 하는데 제 생각은 정부 노력과 함께 시민단체 대북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북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가족들도 심지어 지금 지방으로 이제 집단 이주시킨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죽고 이게 비밀이 없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북한의 한류가 차가 넘치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적대적 국가론의 본질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류가 차가 넘치고 북한 전 지역에 온 사회에 남한에 대한 실상이 다 알려지고 소식들이 금시금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파병에서 북한 병사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소식들이 바로 이제 전해질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타격을 받는 거지 충격을 받는 거지 그 부모들인데 죽은 병사들의 부모들인데 이들이 입을 통해서 원통이 터지고 사회에 전파되면은 금방 온 북한 사회에 이 김정은을 비롯한 통치 권력층들의 이 비인간적인 만행에 대한 이게 폭로되는 게 가장 두렵고 이게 자칫하면은 지금 북한의 위기는 90년대 위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북한에 있는 이 80% 2,500만 인구의 80% 인민을 우리가 대체 한 50% 보고 중간 계층을 한 30%를 보고 꼭대기 이제 하이시트 클래스를 한 20%를 보는데 네. 80%는 이미 고난의 행군을 겪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사상 의식적으로 다 변했습니다. 네. 그 심지어 그들이 우리 늘 말하는 것처럼 빨리 콱 전쟁이나 일어나라. 이대로 못 살겠다는 것은 노예로 못 살겠다는 거고 지금 빨리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오 하는 게 그들이 통일 바람인데 이 20%가 최근에 일규 참사관이 와서 폭로하고 많은 외교관들이 또 지금 서너 명 또 왔습니다. 아, 지금. 근래에 또 왔습니다. 근래에 또 들어왔는데 좀 있으면 네. 공개되겠지만 네. 이런 분들이 증언하는 데에 따르면은 20%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사상의식적으로 많이 변했지만 실질적으로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장성택 처형 이후 또 모든 간부들에게 20% 간부들에게 인민들이 굶어 죽는 이 원인이 이놈의 간부들이 다 부정부패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굶어 죽고 이 내 인민을 위한 내 시책을 관철 안에서 너희들 굶어 죽는다고 하나씩 끌어내가지고 총살시킵니다. 공개 총살. 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20%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상 문화적으로 완전히 의지 이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지금 샌드위치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 파병이 악재로 파병의 이 소문이 악재로 되고 이 더 많은 희생자가 나게 되면은 북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많은 대북 인권 단체들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고 또 파병을 막아야 되고 북한의 귀중한 아들 딸들을 우리가 전장통에서 총알바지가 되지 말고 구출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북한 즉 파병이 몰고 올 북한 내부에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 앞서 얘기했던 통치자금이라든가 뭐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병의 목적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파병된 군인들이 일부는 다시 돌아올 거고 그것이 몰아올 그리고 또 다른 군인들이 가서 10만 명까지 가게 될 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파장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지금 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까 20% 정도라고 했나요? 네. 그 상당히 상위. 사상적 그러니까 북한 권력층 김정은에 충성하는 것들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사실은 지금 왜 폭발이 안 됐을 뿐이지 동요하고 있는 상황은 잠재돼 있군요. 잠재되어 있고요. 최근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온 북한 엘리트의 증언에 의하면은 북한이 20%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하루에 시작된 게 아니고 90년대 고난 행군 제가 있을 때부터 사상의식이 변하고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그 최근에 온 간부들이 증언에 따르면은 고위 간부들 속에서 저마다 장자는 안 맞겠다. 그리고 예, 왜냐하면 모든 걸 뒤집어 써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0만 불에서 50만 불에 해당하는 비자금 만들기 운동이 거의 지금 1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김정은이도 아는 사실이고 여러 번 가택 수색까지 해서 이걸 또 다 몰수하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일단 유사시에 북한 내부의 국변 사태가 터지면은 무조건 해외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자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 지금 비자금 만드는데 저들도 20% 하이스트 클래스가 상위 20%가 최고 룰링 클래스 독재 권력층에서 아는 것이 뭐냐면 저게 남아시면은 80% 이상의 북한 인민들한테 매맞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이제 국변 사태가 오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겁니다. 저 피바다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됐습니까? 감옥에 정치범수용에서 끌려가 또 먹을 권리도 잃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고 그 연결되는 가족 친척들이 얼마나 됩니까? 9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되면서 김정일 당시 김정일이가 5대 권력기관에 특별 소환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친필 지시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여기 이제 보면 조선노동당, 국가정치보위부,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외무성까지 모든 권력 5대 권력기관들의 친필 최고사령관 친필 지시를 내려보는데 그거를 제가 그대로 코테이션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제가 91년부터 94년까지 외무성의 유엔국에 있었습니다. 네. 거기도 참가하고 다 접수하고 결의대회도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코테이션에서 말씀드리면은 자 봐라.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이 외부로부터의 서방 세계로부터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지 못한 거다. 알바니아를 보라. 알바니아까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제재 압박을 동시에 받으면서 지금까지 40년을 끄떡없이 버텨오는 것이 외부로부터 사상 문화를 제대로 차단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나는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제도를 지켜가겠으니까 성군 정치를 발표하면서 선포하면서 총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인민의 교수도에 제일 먼저 올라와서 처형될 겁니다. 이거를 아예 특별 최고사령관 지시로 이제 5대 권력기관들을 하달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30년 넘어 지났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90년대 태어난 고난의 행군 시기 장마당 세대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마당 노래를 들으면서 태어난 그 세대 MZ 세대들이 지금 북한에서는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더 세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지나면서 그 세대들이 지금 북한의 전 지역에 사회 분야, 군대 분야 모든 온 사회에 이제 퍼져나가고 군대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다 지금 중대장까지 지휘관으로 지금 퍼져나가는데 이 MZ 세대들의 사상 의식은 거의 뭐 마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출생 시기부터 지금까지 3, 40년 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우월성에 관한 이런 많은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K-팝과 한류 문화가 북한에 넘쳐나면서 그들한테는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등대로 지금 보이고 북한에는 모든 이런 독재 이런 그 정책들과 탄압들에 조직적으로 항거하지는 못하지만 개개인들 모든 이 머리에는 사상문화적으로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고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발표한 적대적 두 국가론도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언론들에서 많이 북한이 적대적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 평론하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도 다 옳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만 이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을 완전히 감옥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난 70, 80년 이제 우리 내년도에 강복 80년을 맞는데 지난 80년간 한국과 북한의 대결에서 한국은 대승리를 일으켰습니다. 80년대 말에 이미 북한은 사상 이념적으로 사회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대한민국의 사상 이념적으로 굴복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남한에 있는 많은 주사파들이 또 NLL파들이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 주체사상에 속았다고 다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100만 200만이 굶어 죽으면서 북한이 거지 나라가 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무릎 꿇고 두 손 내밀며 식량 구걸을 하고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에 와서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펴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통일 독트린인데 통일 독트린의 핵심이 뭡니까? 337인데 여기서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북한 인민을 주체로 보고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북한 정권을 주체가 아니라 북한 인민 80% 이상의 북한 인민을 주체로 보고 북한 인민의 인권과 북한 인민의 삶의 권리를 찾아주자. 그리고 이들을 이제 계몽시켜서 통일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자주 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게 아주 이게 이때까지 이런 말들 많이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천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이런 그 방안이라고 보는데 예. 그건 박사님 그러면 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제가 네, 통일 예. 독트린 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과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네. 문제는 한번 좀 뒤에서 그래서 끝에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걸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적대적 국가론을 내왔다고 보시면은 마땅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그 많이 말해가지고 그건 미안합니다. 아니 중요한 문제니까 뒤에서 네. 다시 한번 네. 별개의 주제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뒤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북한 사회 전반 9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MZ 세대들이 사회 전반에 이렇게 퍼지고 중추 역할을 하고 북한군도 지휘관급에 올라오면서 상당한 MZ 세대의 영향으로 북한군의 내부에 동요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북한을 보는 것들 중에 2020년 딱 뭐 전후로 해서 대략 북한군 서열 1, 2위였던 인물들이 숙청돼 그러니까 강등되거나 그리고 나중에 복귀되는 장면들을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김영철 정찰 총국장, 박정천 총참모장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막 승승장구하다가 숙청되고 강등됐다가 다시 복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김정은 시대에 최근에 근래 가장 중요한 측근들 중에 하나가 조용원 이제 노동당 조직비서나 김덕훈 내각 총리는 꽤 장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비서 내각은 상당히 그런데 왜 이렇게 북한의 서열 1, 2 최고 책임자들이 자꾸 바뀌는지 아까 그것도 연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지금 앵커님도 잘 아시지만은 북한의 권력층들을 김정일 시기 때, 김일성 때는 물론이고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 시대 와서는 더 그러는 게 북한 이 권력층을 특히 최측근들을 늘 관리합니다. 관리 통제하고 그리고 충성심을 이제 경쟁 붙이는데 우리가 지금 남한에 있는 이제 일부 사람들이 북한에는 자꾸 권력 서열이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북한에는 서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 좀 특수관계인데 이 둘을 내놓고는 북한에 2인자가 없습니다. 자꾸 장성택을 2인자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장성택이 개죽음 당하는 거 보셨죠. 저도 장성택을 해서 스위스, 노르웨이, 이태리 있으면서 근 20년 그 서기실 업무를 하면서 장성택이 일을 보자 했지만 장성택이도 조선노동당 당원입니다. 장성택이가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행정부 부장하다 죽었는데 김정일 시기에 한번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조직부장이 없고 장성택이가 조직부장을 김정일이가 그 위임하다시피 조직부장의 일부 부장이 대체 둘인데 당중앙에 장성택한테 3명 하면서 장성택이 조직부장까지 겸한 내부적으로는 일부 부장이지만 김정일이가 자체는 말했습니다. 출파대에서 야장부장 조직부장 하면서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조직지도부장을 조직부장으로 약칭을 이렇게 줄여서 합니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장성택이도 순간에 처형하고 그리고 여기 왔던 항병서도 총정지국장 인민물구 총정지국장도 실세였다가 그렇게 남한에서 떠들고 했지만은 그것도 좌천돼서 지금 어느 청소 관리원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서열이 없다. 2인자가 없다. 2인자가 있다면은 북한에는 조선노동당 조직부 기관하고 이걸 뒷받침하는 국가정치보위부
사회는 국가정치보위부, 군은 군보위사령부가 한 몸이 돼서 2인자다. 이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오직 이 조직만이 2인자 역할을 하고 전체가 그 나머지는 다 조선노동당 당원이다. 여기 보십시오. 최영회가 지금 2인자 같이 보이지만 조영원이도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물론 조영원이는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 봤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하고 쭉 전 기간 조직부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실수 없이 지금 하고 가고 있지만은 막 빠지에 가서 연대적인 책임질 때든 이 사람 목도 장성택이 같이 더 큰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는데 영원한 그 2인자는 없고 그리고 다 조선노동당 평당원이다 생각합니다. 여기 왔던 항병서 최영애도 우리 올림픽 갔다 이 또 평창 올림픽 갔다 돌아가면 바로 밤 12시에 조직지도부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담당 과장한테 가서 30, 40세 난 앞에서 딱 서서 당생활 총괄하고 다음날 아침에 김정은이한테 업무 보고하러 갑니다. 그만큼 북한에는 이 권력 서열을 우리가 그 의미가 없다. 이 영원한 2인자도 없고 조영원이하고 총리는 아마 실무 자들로서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오래 연장되겠지만은 이들 운명도 오래 가지는 못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북한 내부 권력층들 간에 또 마찰이 심합니다. 네. 실례로 이제 외교 분야에서는 당 국제부, 통일전선사업부, 당 국제부 간에 서로 김정은에게 충성을 과잉 충성을 하게 한 충성 경쟁이 있어가지고 서로 충성하면서 서로 물고 뜯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물고 뜯는 데서 시간이 없어서 그 역사를 쫙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른 군사부문, 조직부문, 내부 문제에서도 그런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첫째가 사람을 제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네가 평가받기 때문에 이거를 김정일이는 물론 김정은에도 이 간부들의 그 서열 또 자기 측근을 떼고 붙이는 이거는 생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북한 간부들에 대한 처형이라든가 이 물갈이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자, 김정은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이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을 네. 공식적으로 설표를 했습니다. 헌법에 뭐 명시했네 어쨌네 이제 이 문제도 최근에 이제 나왔었고요. 근데 이것과 선명하게 대비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네. 발표를 했고 네.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론 이렇게 선명하게 대비된 상황이 됐는데 네. 김일성, 김정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상당히 통일을 주제로 해서 공세를 많이 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지금 바뀐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비교를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예.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북한을 대할 때 대북 정책 상대적으로 어떤 대북 정책이나 통일 활동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것도 이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과 여기에 또 이제 김정은의 적대적 두두국가론이 지금 완전히 대칭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게 묘한 타임인데 일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묘한 타임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거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허 앵커님도 잘 아시지만 김일성 시대의 통일론은 무력 통일이었습니다. 예. 조카 통일이고 그리고 이걸 주도한 북한 내부의 총 권력 기관은 인민무력성이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깊이 들어가면 정찰정국이었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70년대 중반, 80년대 초까지 이 무력 통일론이 북한에서는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의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 무력으로 통일하자는 이 구호들이 정부 기관들뿐만 아니라 학교, 마을까지도 군대까지 다 이런 구호들이 붙여 있어서 진짜 적화통일 무력으로 하려고 한 것이 김일성 시대의 대남 전략이었고 정책이었고 이게 90년대 오면서 고난의 행군을 겪고 국제 고화가 되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이 무슨 전략을 쓰냐면은 또 대한민국에서 햇볕 정책, 포용 정책을 이제 펴니다. 이런 펴면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로부터는 완전히 제재를 받고 고화되면서 아사자가 생기고 굶어 죽으면서 북한이 김정일 식의 대남 정책은 뭐로 변하냐면은 대북 무력 통일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선 체제 유지를 위해서 햇볕 정책 여기용 전략이라는 걸 펴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한국에서는 잘 이게 느껴지지 않는데 북한 내부에 우리 외무성에 있을 때도 그렇고 통전부에서는 공식 김정일에게 제2서의 보고서에 앞으로 DJ 정권이 들어서는 여기에 맞게 평화 공세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우리는 내부는 더욱 단속하고 파리채 2개씩 줘서 내부는 모기장을 치고 철동같이 통제하면서 외부 남한 자유민주주의 그 풍이 못 들어오게 사상이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역으로 햇볕 정책을 이용해서 남한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특히 식량정을 받아내서 체제 유지를 하겠다. 이게 이제 항상 핵심적인 햇볕 정책 역용 전략을 김정일 식에 쭉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심지어 지난 정권까지 해왔는데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지금 지난 정권까지 해다 이걸 보니까 이제 와서 깜짝 놀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한 사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 사회의 남한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바람 케이팝이라든가 사상문화 한류가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이게 10년 전만 해도 보위부 단계에서도 다 감시하고 해소해 가고 하던 게 이제는 해소해 가면 보위부 통제기관에서 다 돌아가며 보고 간부들한테까지 다 돌아가 보니까 간부들 세대들하고 자식들 MZ세대까지 공유를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오직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이런 강국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존경과 훈모 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냐 빨리 통일시켜달라는 게 80% 이상의 북한 인민들이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확산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정일 시기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된 가장 큰 요인이 서방으로부터의 자유민주주의 바람을 문화 침투를 못 막았기 때문에 붕괴됐는데 우리는 이걸 총 때려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 이전 한계에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내부 체제를 위해서는 완전히 절단해야 되겠다. 외부 세계야. 그래서 대한민국과 절단하는 그 첫 시도로서 지금 다리람 다 폭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쪽 중국 쪽으로는 이제 숙적 관계로 지금 서로 이제 운운하면서 콘크리트 장벽을 쌓는다고 합니다. 기본 요소들에. 그러면 완전히 북한 안에 모기장이 아니라 콘크리트 철창 감옥을 만들어 놓고 북한 주민들만 통제해서라도 3대 세습, 4대 세습까지 가겠다는 것이 핵심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핵무력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갈라놓고 핵으로 대한민국을 계속 위협할 겁니다. 미국하고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하노이 회담 이어서 핵 딜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 외교관계 설정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아내려고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은 계속 압박할 겁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항상 핵을 몰에 이고 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협박을 하는데 이런 협박을 하는 동시에 이게 내부용으로도 쓰입니다. 자 봐라. 우리가 장군님께서 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 세력들이 침략 못한다. 너희들은 순종하라. 오직 당만 믿고 수령만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내부 공포정치 도구로 이용하자는 것이 핵무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통일 독트린을 지금 발표해서 이걸 집행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통일 독트린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실전 가능한 또 실질적인 이런 앞으로 통일 이런 방안들을 강조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이런 아주 이런 역사적인 안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중요하지만 이거를 실천하려면 실천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 혼자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온 지 이제는 25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5개 정부를 제가 맞이해 봤는데 모든 정부가 지난 정권들이 다 북한에 통일 정책들을 내놓고 북한을 이제 통일한다고 하지만은 통일이니 평화니 또 원칙론이니 하면서 5년마다 다 그런 정책을 펼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북한을 속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에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또 정권이 끝나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위선자들 통일에 대한 평안이 이런 위선자들보다도
진짜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을 도와줘서 북한 독재 체제를 강화해서 북한 인민들을 당대 노예로 만들지 말고 북한 인민들 주체가 인민들을 선정해서 북한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자기 운명이 주인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 있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북한 인민들을 주체로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한 대북 정책을 펴고 원칙적으로 펴면서 모든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확고한 한미 동맹으로서 핵옥지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문화 모든 뭐 체육, 교류, 뭐 인도적 지원까지 포함해서 과감하게 문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민들을 와서 보고 가서 보고 이건 우리가 적극적인 공세에 들어가야지. 북한은 계속 막을 겁니다. 그럼 북한은 안 열지 않냐? 그러니까 적대적 두국가 나온다 그래서 내오지 않았냐? 그래도 우리는 계속 북한 인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실질적으로 북한 인민들한테 우리가 시민단체들 정부가 시민단체 합세해서 시민단체도 지금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9월 28일에 제가 그 임진각에서 열린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AKU라고 문현진 의장님하고 세계평화 글로벌 재단 의장님하고 서인택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의장님이 주관해서 또 거기에 있어 1천만 이 협회 가족 탈북민 단체들 다 동원해서 3만 명이 참가한 이 임진각 행사를 했습니다. 그 여기는 국회의원들도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참가했고 그 이게 통일 이들이 10년 동안 해온 그 명분이 뭐냐면은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북한을 인민들을 위해서 대북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러자면 시민사회의 힘으로 해야 된다. 이게 그들이 그 줄기차게 10년 이상 해왔는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시민단체들하고 굳건히 손잡고 대북 정책을 정부가 뒷받침하고 시민단체가 대북 모든 단체들이 나서서 전면에 나서 북한 인민을 상대로 대북 활동을 하도록 지지, 성원,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좀 질문할 게 많고 좀 여러 가지 듣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있으니까 네.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북한 내부 북한 상황에 관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해피 하늘 님이 주셨는데 북한의 초중고 대학교 진학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하면서 또 진학에 관해서 진학이 의무인지 강제인지 그 부분을 여쭤봤네요. 네. 그 제가 이제 북한을 떠나온 지 오래됐는데 네. 이 북한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11년제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제 보상해 준다고 다 무료 교육 무상 치료해 준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굶어 죽는 판에 이게 무슨 교육 심지어 책도 없어 가지고 교과서도 없어서 모래를 놓고 지방에서는 글을 일제 때처럼 모래에다가 책을 대신해서 글 쓰던 때가 고난의 행군인데 지금도 무상교육이라고 말은 좋지만은 나가서 교육은 다 받습니다. 그리고 11년제 유치원 1년 포함해서 11년제 무상교육이라는 거 받는데 이건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이것도 교육은 보면은 지금 제가 다닌 평양 외고대학이라든가 외고학원 이제 11년제인데 중등반 대학 고등반 대학까지 합쳐서 그리고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무슨 국제관계대학 인민경제대학 좋은 대학에 가려는 이 지방들에서도 여기 가려는 이런 그 노력들이 많고 하지만은 여전히 계급 사회에서 여긴 출신 배경을 보고 간부 자식들이 여기 우선 가고 지방에서는 정말 5%도 안 되는 이런 그 학생들이나 모집돼 가는데 학교에 따라서 그 교육 질과 또 이 배려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절대 다수 인민들의 자녀들은 영원히 3대 세습 4대까지도 그 계급 사회에서 노동자 농민의 이 명패를 벗지 못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늘 11년제 교육받고 그냥 100% 군대에 90% 갔다 오고 군대 또 10년 갔다 복무하고 와서는 다시 다 탄광 강산으로 집단 트럭에 싣고 바로 가서 집단 탄광 강산 노동자가 되고 하는 이런 노예적인 생활을 지내는 것이 북한의 청년들 어린이들의 이런 비극입니다. 현재 실태입니다. 네. 마지막 얘기도 좀 가슴 아픈 얘기네요. 우리 훈이한 님이 아마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못 봤나 보군요.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확인하고 질문 주시면 훈이한 님 질문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김동수 전 북한 외교관님 모시고 대담을 거의 1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자,
자, 러시아 이제 뭐 전쟁이 금방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니라도 다음에 네. 또 김동수 박사님 모시고 관련된 그러면서 북한 내부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제 이것도 계속 주목하는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북한 외교관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원이신 김독승수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 자, 민경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사이 좀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겨울 오면 좀 추위 타시나요? 이제 저는 추위를 많이 탑니다. 아, 추위 많이 타요? 예, 예. 네.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겠는데. 네, 근력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크게 두 가지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의료 갈등 문제 현재 진행되는 상황 어디까지 왔는지 4월 달에 시작된 의료 갈등 본격화가 현재 10월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이제 이 문제가 매듭 짓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 양상은 상당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뭐 전공의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여러 소식들이 지금 들리는데 이게 왜 매듭이 안 지어지는지 그 상황 하나하고 간첩단들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이미 이제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이 술책들 이런 걸 이 상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료 갈등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자료 없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료 갈등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좀 현황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너무 오랜만이라서 전체적인 개요를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 9월 중순에 추석 연휴 때 그러니까 응급실 위기를 비롯해서 의료 문제가 화두가 됐었는데 그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죠. 한 달여의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가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면 첫째는 여야 의정 협의체가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간신히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적인 논의 기구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의대 진영과 정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대생 전공의 여기가 핵심이니까 의대생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생들은 뭐 휴학 그다음에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요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나름 그 의료 현장이 적응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연휴 때 굉장히 우리가 좀 호들갑 떨었잖아요. 좀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난리는 좀 덜 났잖아요.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괜찮아진 거는 의료 현장 또는 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을 가더라도 옛날에는 상급병원, 대학병원에 가다가 뭐 제2차 병원에 간다거나 그다음에 상급병원에 가더라도 2차 병원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된 조건에 적응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료 현장의 어떤 문제점들이 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정치 현안이 워낙 빠르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현안에 좀 뒷전으로 밀려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정치 현안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의대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가 약간 종속 변수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 한 달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두 개의 의료 기관에서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 일단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그러면 의료계 내에서 일부에서는 주요 큰 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협도 그렇고 전공의에서는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아직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의료계 내에서 의료 갈등 문제 해결하는데 주역이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개의 기관이 참여함을 해서 그것이 의료계에서 촉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촉발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번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상대적으로 후자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의학회 여야의정협의체에 참가하려고 하는 대한의학회조차도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걸었는데 25년 정원 문제를 논의해 달라, 휴학계를 자유롭게 처리해 달라 이 조건을 걸었는데 네. 이 조건은 정부가 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을 걷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려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전히 대한의학회는 이번 의료 문제에서 사이드에 해당되잖아요. 의대생이나 전공이나 의협이 나서야 되는데 그런 중심 단체들이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여야 의정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 진행이 되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가 벌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이제 오늘 지금이 10월 24일이니까 뭐 내년도 의대생들 입학 문제는 사실은 이제 시험 제도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 볼 때 다 임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아직은 시간적 여력이 있습니다만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 자체는 이미 뒤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한다면 의료계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의료계에서 본다 하더라도 현실의 상황을 볼 때 어차피 25년 의대 정원 문제는 이제 떠났다. 이런 게 한두 달 내에 실제로 이제 시험이 임박해 오면 그 부분은 여지가 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는 25년 정원을 건드리는 것은 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정원을 의료계 쪽에서 꾸준히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별한 안이 있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뭐 이를테면 수시 접수가 진행되고 심지어 시험이 끝난 상황에서도 25년 증원 문제는 거론할 걸로 보입니다. 아 시험이 끝나고도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의료계 주로 이제 의협이라든가 전공의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이미 선언. 2025 이제 의대 증원 자체는 양보할 수 있는 선언이다 하는 것도 시간이 흘러도 그 계속 갈 거라 이거죠. 예. 네. 의협 대변인인 최한나 씨가 했던 얘기 중에는 네. 그러니까 25년 증원하지 않는 대안으로 네. 26년 감원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5년 증원 문제가 그 의료계 쪽에서는 하나의 성역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양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 계획은 같되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참고하겠다 이 수준입니까? 이건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두 가지는 지금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25년 증원 문제는 더 이상 제로나지 말아라 이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26년 증원 문제는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휴학 문제도 자유로운 휴학을 해달라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인데 이제 동맹 휴학과 같은 휴학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은 외견상 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양측의 입장 차이는 아주 팽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서 얘기한 의료 문제만 주로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지금 11월이나 12월 이런 때 지금 아까 정권의 안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과 이게 맞물려가는 상황인가요? 의료 갈등 문제가?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면담이 있었잖아요. 예. 그 면담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얘기가 됐지만 조그맣게라도 여야 의정 협의체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국민 여론에서
대통령의 부정 지지의 핵심 원인이 의대 증원 문제였다가 최근에는 김건희 특검 문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문에 김건희 특검 문제가 부상을 하면서 의대 문제는 표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11월 중순에 정치적인 문제가 급박하게 해결이 되면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권력 기반이 흔들리거나 변화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 의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양자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설사 여야 의정 협의체가 가동이 되더라도 해결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본적인 문제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입장을 팽팽하게 수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그 궤도로 그냥 달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타협점이 어디에서 나올지 양 서로 간에 의료계와 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어쨌든 양쪽의 의견을 상당히 들으면서 의료계의 의사도 정부가 의료 정책에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아주 중대한 몇 가지 사항은 확실히 있다고는 보이는데 만나는 것 자체가 이게 형성이 안 되니까 제안 자체, 협상 자체,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국면. 참 정치력이라는 게 이런 게 사실 이런 사안이나 이런 상황 때 필요한 게 정치력인데요. 그 정치력이 여야만이 아니고 이 의료 문제에서도 정치력이 발휘가 안 되네요. 정치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이나 의료계 모두 다 거의 0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의대 정원 문제를 올 초에 제기한 이후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고 의대 문제도 의료계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국민 설득이나 그다음에 유연한 정치적 안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팽팽한 기싸움만 계속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핑퐁 게임처럼 안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서 협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협상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의료 활동 문제 해소가 안 돼 장기간 되면서 우리 이제 의료 개혁 방향, 의료 개혁에 대한 주체 이런 문제들까지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실 의료 개혁의 주체는 의사들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의사들이 주체가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의료가 조금 더 현재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더 나은 수준을 올라갈지 그 문제는 실제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사실은 의료개혁은 의사가 돼야 되는 것은 맞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료계 또 뭐 여러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도 함께 반영을 해서 끌고 가는 게 어느 사안이나 사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정부가 과도하게 이끌면 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가 강제로 끌고 나가는 양상 그로부터 오는 파열, 후과 이런 건 적지 않죠. 그런 점도 유념해서 의료 갈등 문제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첩단 사건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간첩단 제주, 창원, 그다음에 민노총 간첩단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이 현황 살펴보면서 몇 가지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나요? 먼저 충북 자통전이의 경우에는 자통전이가 아니죠. 충북 자주통일동지에는 1심에서 각각 12년 선고를 받았다가 어제 선고를 받았는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의경 씨가 범죄단체 혐의가 벗어지면서 12년에서 파격적으로 2년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노총의 석건호 씨가 조만간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재판 진행 중인데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재판이 늘어지는 건데 뭐 재판 기피 신청이니 뭐 국민 참여 재판이니 뭐 이렇게 그냥 온갖
다종다양한 모든 제도를 동원해서 재판을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시간을 끌었냐면 창원 자통의 경우 23년 3월에 구속됐는데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2차례 정식 재판은 2차례만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히읗 기억이 한기례라고 뭐 하는 1년 6개월 동안 정식 재판은 5차례 진행됐고, 그다음에 충북 자주통일동지에도 2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죠. 그러니까 보통은 1심 선고가 6개월 만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의 감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현재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충북 자주통일동지회와 민주노총은 1심 선고가 진행됐거나 앞두고 있다. 충북 자주통일동지회는 2심까지도 일부가 2심까지 진행됐다. 두 번째 특징은 온갖 그 재판 지연 제도를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참여재판 같은 걸 동원해서 재판을 턱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이죠. 벌써 뭐 2년 뭐 이렇게 이미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기소된 상황까지 가면 벌써 이제 2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을 시작하고도 한 1년 6개월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 충북 동지의 경우는 2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를 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재판 지연 과정에서 뭐 그 간첩단 조정계 지하 조직원들이 참여 재판, 뭐 유언 법률 심판, 뭐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걸 계속 쓰면서 지금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간첩단 사건이 발생할 때 이게 이제 법원의 대응 문제에도 계속 나서게 되는데, 재판부가 이걸 재판의 지연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법에 있는 그 사항들에 관련해서 민변의 조력을 받는 간첩단 또는 민변이 그 법의 범위 내에서 그 한계, 여러 가지 틈 이런 걸 활용해서 재판 지연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또는 이제 제3의 문제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심각해 보이는데, 그런 제도가 있더라도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국민 참여 재판을 뭐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판단할 때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재판을 여러 차례 받아봤지만 뭐 어떤 제도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재판부가 그거를 충분히 기각시켰거나 그 처리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늘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가 결합된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민변이나 그 해당 당사자들이 제도를 악용한 측면이 하나 있고, 그 제도를 악용한 것을 법원이 묵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원에 대한 비판은 조금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법원이 좀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사실은 현재 재판부가 쓸 수 있는 그런 재량과 권한 내에서도 그 부분을 적절히 사실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더 크다. 어차피 이제 간첩단은 민변의 조력에 의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 예상되는 수순이었기도 했는데, 좀 재판부가 좀 더 확고하게 재판을 좀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원칙에 딱딱딱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더 크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명백하게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고, 그다음에 재판 지연을 해봐야 어떤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는 뭐 그런 조건에서 법원이 그거를 받아줘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재판장의 권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기각을 통해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재판부가 조금 더 이제 과도하게 해석을 한다면 민주화 세대의 어떤 영향력 하에서 인권이나 민주적 질서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오도된, 너무 강조되면서 그런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뭐 그런 어떤 재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 엄격한 법 집행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간첩단은 북한 해외에 나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하 공작과 관련된 지침, 북한의 지령사항 이런 거 받기도 하지만 체포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라, 수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라, 재판 과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교육도 하고 수칙도 알려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민변의 조력만이 아니라 이 간첩단 관계자들은 이미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이런 교육이나 수칙을 받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에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 관계자들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제가 들은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2000년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간첩으로 구속이 되면 뭐 굉장히 장기형을 살 걸로 예상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얘기도 돌았냐면 구속이 되면 불필요하게 뭐 불필요하게 묵비를 하거나 묵비권. 그렇게 행사하지 말고 그냥 전향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할 정도였어요. 아. 그만큼 그러니까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권을 써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소 후에 재판 과정 형량을 많이 받기보다는 전향하는 위장된 전향을 통해서 빨리 나와서 다시 사회 나와서 그 활동을 지속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지금 상황은 그러면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두 가지를 소개하면 네. 하나는 간첩 공작 차원에서도 이제 징역을 간첩 혐의로 구속이 되더라도 3년 6개월, 4년, 5년 이 정도 사니까 3년 6개월은 사실은 금방 가거든요. 따라서 간첩을 할 때 별거 아니다. 3년 6개월 살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심회를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민혁당이나 중부지역당은 굉장히 장기형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나 뭐 20년이나 뭐 10년 이렇게 살았는데 1심회를 계기로 해서 형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3년 6개월 정도니까 1심회부터는 그러니까 민혁당이나 중부지역당은 구속이 됐다가 나오면 워낙 장기형을 살았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하기가 부담스럽거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3년 6개월을 사니까 그냥 다시 활동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 1심에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까진 뭐 3년 6개월은 살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고문이나 이런 것도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간첩에 대한 어떤 문턱이 많이 사라진 상태죠. 그렇군요. 자, 국내의 간첩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 통상적으로 뭐 이 간첩 이야기하면 국정원이 먼저 떠오르고 국정원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이제 공안기관의 여러 가지 능력, 의지, 뭐 이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겠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공안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를 비롯한 뭐 국회 여러 이제 주요 국가기관의 방첩 안보에 대한 어떤 대처, 확고한 의지, 여기에다 인적, 물적 지원, 국민들의 관심 이게 이제 사실은 뒤에서 뒷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잘해봐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그 어떤 방첩이나 안보나 대공수사 이런 게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이 공안기관 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 방첩이나 안보 활동에 대한 대응 능력이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지금 느끼고 계세요? 먼저 공안기관을 보면 안기부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네.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그다음에 경찰은 대공수사권을 이양받았지만 경찰이 그동안 했던 거를 고려하면 대공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검찰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변이나 당사자들의 교묘한 재판 지연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그런 상태고요. 국민들의 대공 수사에 대한 의지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된 제도적인 장치, 예. 제도적 장치가 수습되지 않고 계속되면서 제도적 장치를 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대공수사권이 그렇고 재판 지연 사태가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의 대공수사 의지는 분명한데 근데 그것을 제도적 장치로까지 발전시키는 그런 데까지는 가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 의식 이런 것이 사실 이 상당 부분은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공안기관이나 그 공안기관이 대공수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또는 기관의 힘,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대공사권 폐지들이 여러 가지 국정원 뭐 해체라든가 사실상 국정원 내부에 이제 심각한 교란 작전 이런 게 훨씬 더 방첩 활동이나 대공수사에 부정적 영향이 되는 주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현재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진단을 해봤습니다만 이 간첩단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재판부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이제 남는 문제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국정원 출신의 그 수사를 담당했던 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네. 예. 대공수사권 폐지 때문에 원래 한 100여 명 정도 예상되는 뭐 민노총, 제주,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 중에 11명만 그냥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대공수사권 폐지가 몇 년간이라 좀 뒤로 늦춰졌으면 사실은 기소를 최소 한 40명 정도는 직접적 관계자가라고 보였기 때문에 훨씬 더 기소를 많이 했을 거다. 잡을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사실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게 지금 당장에 미치는 아주 구체적인 부정적인 어떤 차원에서 파급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부분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로 아까 구분했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의 의지나 그다음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의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근데 문재인 정권 이후로 진행되어 왔던 제도적 장치가 제도적 장치와 관행이 문제인 거죠. 제도적 장치라는 건 결국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수사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관행, 그러니까 민주화 어떤 재판 과정에서 민주적 제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관념이 재판 지연 사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여튼 제도적 목적 의식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바로잡는 노력들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 제도적 정비를 항상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요. 예, 민경우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